트레이딩이란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졌느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얼마나 원칙을 지키느냐의 싸움이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도 이제 주식 프로트레이더입니다. 지은이는 최강주,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2020년에 나온 책인데 책의 제목대로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투자 등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전적인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추격 매수나 원칙 없는 매매에서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이면서 원칙적인 매매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과 신법 등이 이 책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전에서 좀 더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실전 예시와 함께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의 올바른 길은 있는가? 주식의 정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존재한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주식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식 매매는 물론 운도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에는 얼마나 스스로 준비했느냐,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졌느냐, 얼마나 원칙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출발점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력한 만큼의 실력 차이는 곧 수익의 차이로 나타난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이다. 그것이 여러분 주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식 매매는 어려운 내용도 많고 개인 투자자를 기다리는 함정과 유혹도 많다. 스스로 준비하고 쌓아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세력은 가격을 흔드는 게 아니라 심리를 흔든다. 주가를 관리하는 큰손 세력들은 주식을 잘한다는 건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건 심리전이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 여윳돈이 넘쳐나서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그들은 빠른 시간 안에 급상승을 원한다.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개인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 커지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세력은 개인 매매자의 그런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상승 초입에서 세력은 개인들의 참여를 꺼린다. 한 번의 슈팅과 지루한 조정을 보이는 기간 조정을 하고 난다. 이렇게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잘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급등하지 않으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구간에 뛰어드는데 개인 투자자의 확신이 커질 때 세력들은 본인들의 물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세력들은 상승 초입에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등으로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떨쳐내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곤 합니다. 상승할 것 같아서 따라붙었지만 가격 조정으로 가격이 급락한다거나 기간 조정으로 긴 시간 동안 상승하지 않고 지루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종목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푸른 기술 일봉입니다. 상승을 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쪽에서 더 치고 나가지 않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같이 해버리죠. 단봉으로 이렇게 계속 서서 이렇게 빼버리죠. 여기서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올라탔지만은 이렇게 단봉으로 계속적인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에서 다 그냥 떠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상승하는 종목에 다시 눈길이 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뻥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따라붙으면은 또 다시 단봉으로 또 이렇게 쭉쭉 빼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개인 투자자들을 손절을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윗꼬리, 가는 척하다가 윗꼬리,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랬다가 쭉 들어올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으로 쭉 뛰어버리죠. 이쪽에서 손절한 사람들은 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을 하는 거 보면 이런 구간에서 또 다시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올라타면 윗꼬리를 달고 쭉 빼버리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큰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다시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 아래꼬리 달고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올리죠. 11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들어올리는 흐름입니다. 그랬다가 이 윗꼬리를 메우러 가는 흐름이 보이면서 다시 쭉 상승을 해버리는데,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관심이 이쪽에 집중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치고 나갈 때 이럴 때 꼭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윗꼬리를 달고 쭉 또 들어내리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엇박자를 타는 그런 매매가 이어지는데, 이제 반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되고 거래량이 말라붙는 순간이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식을 때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가 바로 매수 구간인 거죠. 이런 구간에 매수해서 슈팅 때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슈팅 때 팔고 나오고, 지지하는 흐름이 보이면 다시 매수하고,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이렇게 기다리는 매매를 한다면 좀 더 트레이딩의 확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봉을 예시로 든 건데,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슈팅이 나올 때가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말라붙고 횡보를 하는 그림, 더 이상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하는 흐름에서 매수를 해서 슈팅 때 팔고 나오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 낼 준비는 마음가짐만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활에는 법이 있다. 도덕은 법이 아니어서 어긴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주식에서 원칙은 도덕과도 같다. 원칙은 그 누구도 대신 세워줄 수 없다. 그것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다. 그만큼 원칙은 깨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물론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다. 첫째, 여러분만의 매수 원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매수는 주식 거래의 첫 번째 프로세스이다. 내가 추천하는 매수 원칙은 분할 매수의 기본을 지키는 것과 매수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매수한다는 원칙이다. 분할 매수는 내가 주식 매매에서 제일 강조하는 안전성의 문제이다. 분할 방법은 2분할, 3분할, 4분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보자라면 적어도 3분할 이상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눠서 산다는 것은 결국 단가 조절이 개인 투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상승하는 종목의 호가창을 보면 상당히 매혹적이다. 당장 사야만 할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다.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충동 매매, 추격 매수의 끝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사기 전에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한 후 매수하는 원칙은 정말 중요하다. 둘째는 본인만의 매도 원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주식 매매에서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라고 말한다. 매수는 정승처럼, 매도는 짐승처럼 해야 한다. 즉, 매수는 신중하게, 매도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본인만의 명확한 매수 원칙과 매도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투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매수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반복해서 느끼다 보면은 이럴 때 매수를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반복해서 느끼다 보면 과도한 욕심과 미련을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만의 명확한 매수 원칙과 매도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 원칙들을 지켜내야만 주식 투자라는 험난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쫓아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급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가를 만지는 세력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적절한 때를 노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오면 맹수로 돌변한다. 그때는 사정없이 개인들을 물고 흔든다. 우리는 맹수 타임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매수를 해서 맹수 타임을 맞이하는 것을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추격 매수와 선침해에 대한 선택인 것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 바로 상승을 확인하고 눌림을 따라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러닝 컬렉션은 1차 상승이 마무리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며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승하는 구간은 추격 매수의 향연이 된다.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하락을 맞이하여 마음을 졸이고 있거나 손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보통 상승에서 하락의 손실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승을 확인하고 눌림을 기다리는 자리의 매수는 매우 효과적이다. 일단 저가에 매수할 수 있고 거래량 변동폭이 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수행할 수 있다. 여유롭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새로운 파동을 맞이하여 수익 실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매수 가격과 비중의 중요성.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매수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어떤 주식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도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손실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오로지 매수가에 의해서만 분류된다. 결국 주식은 포지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매수가가 좋아야 흐름을 더 지켜볼 여유도 있고 손절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 매수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매수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비중이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지켜야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특이한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리한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 이상일 때 나오려는 습관이다. 흔히 이것을 물타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는 낮아지지만 수량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습관으로 위험한 순간이 와도 싸다는 인식으로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추가로 하락한다고 계획한 비중 이상 늘려버려선 안 된다. 항상 비중을 일정하게 하고 위험이 큰 종목은 비중을 적게 하는 것이 비중 관리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비중을 무리하게 둔 종목이 크게 수익이 나면 더 좋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상당히 치명적일 것이다. 주식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은 분들 대부분이 고점에서 추격한 분들이다. 그분들의 특징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 비중이 매우 커졌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차라리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작게 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비중 10%를 샀다가 반토막이 나면 계좌의 5%를 잃는 것이지만 비중의 50%를 샀다가 반토막이 나면 계좌의 25%를 잃는 것이다. 비중 조절은 계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대형주는 느려도 안전하게 수익을 낸다. 개인 투자자의 성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혼합형, 돌파형, 안전형이다. 혼합형은 대형주와 테마주 등을 섞어서 하는 성향이고 돌파형은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빠른 매매를 즐기는 성향이며 안전형은 실적과 가격 메리트를 고려한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즐기는 성향이다. 대형주의 장점은 안정성에 있다. 일단 종목 재무 리스크는 크지 않아서 물량을 좀 태워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나 대형주도 당연히 고가에서 추격하는 방식이나 뉴스로 올라갈 때 쫓아가는 매매는 실패 확률이 99%이다. 대형주 역시도 뻔한 흐름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형주는 어떻게 진입하는 게 좋고 어떤 종목을 발굴해 매매하는 게 좋을까? 대형주도 중소형주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대부분 시가총액이 클수록 지수와 연동하려는 성격이 커진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개입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즉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컨트롤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특히 많고 미래의 가치만큼이나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재무상으로 증시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은 바로 성장성이다. 즉 매출도 증가세이고 영업이익도 증가세인 종목은 결국 움직이게 된다. 이런 종목에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몰리게 된다. LG전자는 2020년 7월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면서
85,000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 2분기 실적도 잘 나와서 당연히 증권사의 호평이 쏟아지고 현재 저가라는 인식을 강조하며 매수를 간접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LG전자가 큰 폭의 실적 개선과 미래가 투명해졌다기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음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대형주 종목 발굴의 핵심은 포지션이고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메이저들이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거는 LG전자 주봉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나아가고 있죠. 하락 추세 가운데 이렇게 방향을 돌렸죠. 하락 추세선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후에 지지, 상승으로 나아가는 흐름이죠. 이렇게 지지가 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지되는 구간이 무너졌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다시 회복이 됐죠. 이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LG전자의 가격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죠.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의 기대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진입 시점 포착법. 수급의 변환점으로 대형주 진입 시점을 알아보자. 누가 그 종목의 큰 손일까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기관이나 외국인마다 주로 선호하는 종목과 섹터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누가 추세 하단에서 매도를 멈췄는지, 누가 하락 추세에서 평행 추세로 변신을 시킨 1등 공신인지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 기간 동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범위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초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의 수급의 중심을 찾아보면 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달부터 이 4월달까지만 봐도 이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과 기관이 계속 받고 있죠.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고 할 때 바로 요 구간을 수급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방향을 돌릴 때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바로 LG전자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개인과 기관이 사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돌렸죠. 꾸준히 사주는 큰 손 세력들이 있다면 이런 구간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근거 그리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빠른 수익도 필요하다. 오전에 매수해서 오후에 매도하거나 장중 매매를 하는 것을 보통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은 시장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가끔 좋은 흐름의 종목이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차트가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다. 단점으로는 잦은 손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큰 흐름의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은 많은 스킬이 필요하고 빠른 손과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대부분 급등주들을 고점에서 무리하게 따라갔다가 큰 낭패를 보며 좌절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종목들을 복귀해보면 모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매매를 했을 것이고 세력의 기가 막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매수에 참여했을 것이다. 소액 단타로 들어간 종목이 연이은 추가 매수를 감행하면서 비중이 매우 커지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세력들은 자비가 없고 항상 개인들을 유혹하고 안심시킨 다음 뒤통수를 친다.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데이 트레이딩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비중은 부담 가지 않는 한도로 한다. 데이 트레이딩 시에는 반드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킨다. 절대로 감에 의존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응한다. 수익이 나고 추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는다. 데이 트레이딩 종목 선정.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에서 제일 큰 척도가 된다.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끄는 종목으로 선정해야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해진다. 분봉에서 추세나 파동에
폭발력 있는 캔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선이 닿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선에 닿는 부분에서 매수하는 방법 예시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로 나아가는 종목이 있다면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선 하단이 닿는 부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하단에 손절을 잡아두고 이쪽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슈팅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매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PG 분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승 추세의 힘을 파악해서 상승 추세를 활용한 매매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쭉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 추세의 힘이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236, 382, 50까지 보통 사용하는데 힘이 강할수록 236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림이 깊어질수록 이 추세의 힘이 약하다는 건데 236 부근 그리고 3분봉의 20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죠. 추세의 힘이 강하다면 이 정고점까지는 적어도 가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더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추세 힘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보다 이렇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방향을 돌리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하단 부근에서 손절을 잡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진 파워 분봉입니다. 여기서 상승 후에 지지를 확인해서 돌파 후에 지지되는 구간, 요 쌍바닥 구간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돌아나가는 흐름에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절을 걸어두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최대 정고점 부근까지 노려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가다가 힘이 약하다 싶으면 이때 팔아도 수익이니까 팔고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실레이터 기법. 오실레이터 기법은 MACD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다. MACD는 기준값 0 이하일 때는 파란 그래프, 0 이상일 때는 주황 그래프가 나온다. 파란 그래프가 주황 그래프로 바뀌는 곳이 변곡점이다. 당연히 완전한 저점에서 매수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MACD 오실레이터 값이 2일 연속 마이너스로 줄어든 지역의 종가 베팅이다. 인탑스 일봉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2일 연속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해서 크게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일 연속으로 이렇게 봉이 줄어든 부분 매도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근거로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는 역으로 주황 그래프가 2일 연속 감소된 지역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 며칠 후에 더 올랐네 하는 말보다 확실한 수익 실현이 중요하다. 매도도 여기에서 이제 주황색 그래프가 감소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이렇게 매수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도가 약해지면 매도를 하고 나오라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럴 때 그냥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기법인데 여기에서 매도 강도가 약해졌을 때를 노리고 여기에서 매수 강도가 약해졌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파란 그래프에서 주황 그래프로 넘어가는 경계선, 즉 기준값 0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강원에너지 일봉입니다. 상승 후의 조정, 그리고 해서 파란 그래프에서 주황 그래프로 넘어가는 변곡점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나오는 신호, 그리고 여기에서 캔들 분석으로 봐도 단봉이 나오고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이 바로 매수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MACD를 활용한 오실레이터 기법은 실전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좀 더 매수 근거, 매도 근거를 잡는데 좀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죠. 뿔라로 매매법. 저자님의 뿔라로 매매법은 이름부터 좀 독특하고 재미가 있는데 4가지 방법 모두 실전에 자주 나오는 패턴으로 실전에 도움이 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뿔라로 올레는 거래량이 터진 장대양봉 형성 후 약한 조정으로 비슷한 저점을 형성하면서 횡보하게 되는 형태가 특징이다. 뿔라로 올레 책 예시입니다. 장대양봉 후에 이렇게 장대양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상단 윗구간이나 상단 구역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얘기합니다. YBM넷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장대항봉 그리고 장대항봉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단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랬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장대항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기간 조정이 너무 길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매수는 이 장대항봉의 상단 그리고 2차 매수는 장대항봉의 중단까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봉들이 나오다가 크게 훼손하지 않고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상승 때 팔고 나오는 패턴이 바로 뿔라로 올레입니다. 뿔라로 돌리는 장대항봉 다음 날 더 많은 거래량으로 장대항봉의 75% 이상을 훼손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뿔라로 돌리는 장대항봉 후에 75% 이상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훼손한다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두산 테스나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장대항봉 후에 이렇게 거의 70% 3분의 2 부분까지 이렇게 훼손을 해버렸죠. 그랬다가 다시 상승으로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음봉이 이렇게 과하게 떨어져서 한 방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장대봉의 3분의 2 정도까지 이렇게 훼손을 해버리죠. 이미 많이 올라간 고점에서는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을 받으면 안 되겠죠. 상대적으로 바닥권이거나 횡보 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장대항봉의 중심선에서 1차 매수, 장대항봉의 시작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1차 매수 물량으로 그냥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뿔라로 이글루는 장대항봉 이후 살짝 상승을 보이고 장대항봉 중반 가격을 지나 거의 하단 혹은 그 이하까지도 침범하는 패턴을 말한다. 이건 뿔라로 이글루인데요. 장대항봉 후에 이렇게 장대항봉의 첫 힘 나오는 자리까지 되돌리거나 그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장대항봉의 첫 힘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더 밑으로 떨어진다면 비중 조절을 해서 분할 매수로 받아서 다음 슈팅 때 팔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뿔라로 이글루의 조건은 장대항봉 이후 장대항봉 몸통 종가를 일단 한번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장대항봉 이후 긴 음봉이 나왔을 때 절대적으로 장대항봉 거래량의 절반 이하로만 나와야 한다. 뿔라로 이글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세력의 철저한 관리이다. 대부분 어느 정도 매집되었을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기존 고점에서 매수자, 단기 악성 매물 등을 빼앗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거래량 실린 장대항봉 하단을 붕괴하고 21선까지 쉽게 이탈시키면서 최대한 손절 물량과 실망 매물을 다 걷어가는 패턴이다. 단점으로는 장대항봉 다음 날 바로 물량을 많이 투입하는 서툰 분할 매수가 되면 단가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뿔라로 이글루는 거래량 분석과 비중 조절이 생명이다. 에스코넥 일봉입니다.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다가 장대봉의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고 21선까지 완전히 이탈해버리죠. 그리고 이쪽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양봉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 실린 장대봉의 시작점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패턴이 나온다면 장대항봉의 시작점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에 보일 때 또 2차 매수 이렇게 해서 슈팅 때 팔고 나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거래량 분석과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을 너무 급하게 이렇게 받아나가면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매매에 속합니다. 이 봉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절반 이상 좀 터졌는데 이 앞봉에서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덜 터졌죠. 이렇게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이 나가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대항봉의 첫 힘 나오는 자리부터 분할로 비중 조절을 해서 다음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흐름을 보이면 2차 매수해서 슈팅 때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바로 뿔라로 이글루입니다. 상승했다가 에스키모 집처럼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뿔라로 이글루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휩소 패턴. 휩소는 일종의 속임수로 의도적으로 추가 하락을 시켰다가 빠르게 올리면서 따라오는 매수자들을 따돌릴 때 쓰는 수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도 많이 올라가고 시중에 많은 기법들과 전문가들이 생기면서 뻔한 흐름은 점점 더 적게 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휩소 패턴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휩소는 추세를 일시적으로 이탈시키는 추세 이탈 휩소가 있고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시키는 이평선 휩소가 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지지선 이탈 휩소가 있다.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갑자기 추세를 이탈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히 크게 터진 음봉 거래량도 없다면 이런 경우는 휩소일 가능성이 크다. 추세 이탈을 하면 손절 물량도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로 나아가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쭉 깨버리죠. 그랬다가 상대적으로 거래량을 싣고 다시 추세선 위로 돌파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추세선 이탈 휩소인데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한번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휩소 패턴을 주고 다시 들어올려서 기간 조정 후에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요. 바로 이런 움직임이 바로 추세선 이탈 휩소입니다. 지지선을 일부러 깨는 그런 휩소 패턴이 있죠. 깼다가 바로 들어올리는 패턴이죠. 들어올려서 바로 슈팅이 나와버리죠. 21선을 이탈시키지만 큰 거래량이 없이 이탈이 된다면 이것 또한 휩소일 가능성이 높다. 하루 이틀만 21선을 이탈해도 손절 물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휩소는 이제 가끔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 매우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대개 복구 속도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휩소는 저자님이 얘기한 대로 추세선을 일부러 깨는 휩소, 21선이나 121선 등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을 깨는 휩소, 누구나 지지선이라고 생각될 만한 강력한 지지선을 일부러 깨는 휩소도 자주 나옵니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물량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휩소가 더욱 빈번하게 나오는 추세이고 하락 또한 더욱 강력하게 하락을 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투매 물량을 흡수하고 위로 들어올리는 패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하락도 그냥 일반 하락을 해서는 투매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강력한 하락을 해서 공포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하락을 시켜서 투매 물량을 흡수하고 위로 올리는 패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지선을 깨거나 중요 이평선을 깨거나 하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이건 휩소일 것이다. 이건 분명 개미 털기다 라고 생각해서 버티기보다는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즉 휩소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트레이딩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기계적인 대응과 확률에 근거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매매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트레이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비중 조절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